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내 눈에 언제나 청초하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아내 한서연이 나를 배신했다니.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방식이 한편의 부조리한 블랙 코미디처럼 너무나 극적이었다는 점이다. 출장 중이었다. 태식 자리에서 한 동료가 술 취해 반쯤 농담처럼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민준 선배님, 형수님 그렇게 예쁘신데 매일 이렇게 밖으로 도시면 안 불안하세요? 그의 말은 채 끝나지 않았지만 그 끈적한 곡물 같은 모호한 암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암묵적으로 웃게 만들었다. 나는 그저 따라 웃을 뿐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알코올이 가져다준 기분 좋은 취기 속에서 내 머릿속은 온통 이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돌아가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안겨줄 생각뿐이었다. 하루라도 일찍 집에 가기 위해 나는 거의 밤샘 근무를 강행했다. 커피와 에너지 음료로 버티며 마침내 예정된 날보다 하루 전날 밤 모든 일을 끝마쳤다. 밤은 이미 깊었고 도시의 네온 사인이 차창 밖으로 흐릿한 빛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집으로 향하는 마음은 화살처럼 빨랐다. 차 안은 어둑했고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여성 운전자의 휴대전화 거치대에서 어떤 영상이 재생되고 있음을 알아챘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사람 얼굴을 붉어지게 만들 만한 내용이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막 입을 여러 주의를 주려 했고 심지어는 아예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차를 부를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바로 그때였다. 내 골수에 새겨진 듯 익숙한 두 개의 목소리가 아무런 예고 없이 그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왔다. 마치 두 개의 강철 바늘이 내 고막을 사정없이 찔러대는 것만 같았다. 어쩜 이리 짓궂어요. 일부러 내 남편을 그렇게 오랫동안 출장 보내놓고 자기는 나랑 이렇게 몰래 만나다니. 이 목소리는 한서연이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응고되는 듯했다. 머릿속이 웅차고 울리며 거의 본능적으로 나는 여성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챘다. 화면 속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영상은 그 여인은 바로 내가 밤낮으로 그리워하던 내 아내 한서연이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 있는 남자는 바로 내 상사 이지훈이었다. 그 영상들, 그 더럽고 추악한 대화들은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처럼 내 심장을 사정없이 찢어. 나는 화면 속에 그 눈빛이 흐릿하고 자세가 흐트러진 여인을 평소 나에게 늘 온화하게 웃어 보이던 아내와 도무지 연결 지을 수 없었다. 어떻게 감히? 내 머릿속은 텅 비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등골이 서늘한 만연자시함이 내 가슴 속에서 뒤섞여 끌어올랐고 나는 구역질이 내 가슴 속에서 뒤섞여. 그 남자 제 남편이에요. 여성 운전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겨울밤 얼음 조각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파문 하나 없이 평온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녀의 감정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저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다. 내 이름은 김민준이에요. 저 여자 입에서 나온 남편은 바로 나라고요. 그녀는 딱히 놀라는 기색 없이 백미러를 통해 나를 한 번 흘끗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태우러 온 거예요. 나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온통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거의 경계하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빤히 노려봤다. 어둑한 조명 아래 나는 그녀의 눈꼬리에도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갑자기 이 질문을 던졌다. 말투는 평범했지만 내 혼란스러운 마음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어떻게 복수해요?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목소리는 쉬었고 힘이 없었다. 집으로 달려가 현장을 덮치거나 아니면 그 남자를 때려눕히거나 그러고 나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시동을 걸었다. 핸들을 돌리자 차는 부드럽게 차량 흐름에 합류했고 시내 중심가에서 가장 가까운 특급 호텔을 향해 나아갔다. 내 마음속은 의문투성이었다.
현장을 덮치러 가는 것이 아니었나? 호텔에는 왜 가는 거지? 차가 멈춰 서자 그녀는 시동을 껐고 차 안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녀는 몸을 돌려 나를 차갑게 바라봤다. 말투에는 희미한 도발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 남자가 당신 아내를 훔쳤어요. 당신은 그 남자의 아내를 훔칠 용기가 있나요? 이 한마디는 마치 불꽃처럼 내 머릿속에 있던 이성이라는 도화선을 순식간에 점화시켰다. 어쩌면 그녀의 말 속에 담긴 비웃음이 내 남은 자존심을 찔렀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밤의 장막 속에서도 여전히 섬세하고 마음을 뒤흔들 만큼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이 내 마음을 흐트러뜨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홀린 듯 그녀를 따라 차에서 내렸다. 내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위로 올라갔다.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곡선이었다. 이내 그녀는 나를 이끌고 호텔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안. 매끄러운 거울면에는 우리 두 사람의 어색한 그림자가 비쳤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차갑고 맑은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무척 좋았지만 나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이 숨막히는 어색함을 깨기 위해 그녀는 능숙하게 와인 한 병을 주문했다. 그녀는 블레이저, 재킷을 벗어 아무렇게나 소파에 걸쳐 놓았다. 아내는 간결하고 세련된 검은색 슬립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녀의 늘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섹시하면서도 위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분명 그녀는 오늘 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것이었다. 내가 마치 잘못이라도 저지른 아이처럼 어색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먼저 나에게 와인을 따라주었다. 그녀의 우아한 옆모습과 정교한 얼굴을 바라보자 나는 아직 마시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벌써 3분의 1은 취한 것 같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다가와 높은 굽이 달린 구두로 내 종아리를 살짝 건드렸다. 발목에서부터 온몸으로 미약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고 뺨은 저절로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쉽게 유혹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옅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아무렇게나 바에 기대어 나른한 자세를 취했다. 김민줄 씨 맞죠? 나는 강하늘이라고 해요. 이지훈의 법적인 아내죠. 물론 지금은 당신의 연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녀의 이 말은 내 마음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믿기 어려웠지만 나는 마지막 이성을 붙잡으려 노력하며 목소리를 냈다. 강하늘 씨, 지금 저는 무척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해칠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강하늘은 내 말에 약간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떴다. 이내 웃으며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만약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전화해요. 나는 기계적으로 그녀의 체온과 향기가 남아있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녀가 더 이상 말을 하기도 전에 나는 도망치듯 호텔방을 뛰쳐나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또렷하고 아름다운 웃음소리는 마치 마법처럼 내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게 만들었다. 깊은 밤, 거리에는 찬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다. 나는 목적 없이 홀로 걷고 있었다. 넋이 나간 채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한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텅 빈 집을 바라보며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함께 사용하던 침실에 발을 들여놓을 용기조차 없어.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차갑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다. 둘째 날 아침 나는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에 몽롱하게 잠에서 깨어났다. 한서연은 소파에 있는 나를 보고는 분명히 움찔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 줄기 당황함이 스쳤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심지어 평소처럼 달콤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요? 그녀는 말하면서 다가와 나를 안으려 했다. 나는 피하지 않았지만 순간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으로 내면의 거부감을 들켰다. 어머 여보, 왜 미리 말도 안 해줬어요? 혹시 나한테 깜짝 선물이라도 가져온 거예요? 말하며 그녀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거실을 훑었다.
마치 내가 가져온 선물을 찾는 듯했다. 이전에는 출장을 갈 때마다 늘 그녀가 좋아하는 화장품과 가방을 사다 주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그녀에게 기쁨을 주려 했는데 누가 알았으랴. 그녀가 먼저 나에게 이렇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줄 줄은. 마음속으로 기대하던 선물을 찾지 못하자 한서연의 기분은 확연히 가라앉았다. 입꼬리가 살짝 처졌다. 여보, 이번 출장 때는 나랑 부모님 선물 안 사왔어요? 내가 부모님 앞에서 여보가 분명히 우리 생각할 거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녀의 말투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불평이 섞여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의 이런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면 당장 달려가 달래주고 준비해둔 선물을 꺼내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여보, 이번에는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좀 급하게 돌아왔어. 이따가 다시 회사에 가서 야근해야 해. 나는 평온하게 그녀를 달랬지만 마음속에서는 강하늘의 말이 통제할 수 없이 떠올랐다. 한서연이 분명 눈부시게 아름답긴 하지만 강하늘처럼 내면에서부터 자신감과 매력이 넘쳐오르는 여자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너무나 확연했다. 이지훈이 왜 집에 그런 빼어난 배우자를 두고 굳이 내 한서연을 건드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서연은 내 설명에 그리 만족하지 않는 듯했다. 내가 다음번에는 꼭 만회하겠다고 거듭 약속하자 그제야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보, 사실 난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당신 마음속에 내가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내게 바싹 다가와 몸을 밀착시키며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매일 이렇게 힘들어하는 당신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난 늘 당신 아이를 낳고 싶어 했잖아. 우리 더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뭘로 아이를 키울 거야. 한서연의 이런 가식적인 연기를 보면서 나는 문득 강하늘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파렴치한 불륜 커플을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려 굳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그녀의 연극에 맞춰주기로 결심했다. 당신만 행복하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미안해, 여보. 회사에서 급하게 찾아서 얼른 가봐야 해. 나는 내면의 역겨움을 꾹 참으며 한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춘 뒤 나를 숨 막히게 하는 이 집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즉시 강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나에게 가장 직접적인 조언을 주었다. 집에 카메라 몇 대 설치해요.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곧장 전자상가로 차를 몰아 장비를 신속하게 구입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한서연이 집에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그녀 몰래 설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강하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서연이 이미 집을 나섰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틈을 타거실, 침실, 심지어 욕실까지 몇 군데 은밀한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모든 구석이 카메라를 설치했다. 거의 동시에 강하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밤 당신 회사에 긴급 프로젝트가 있어서 새벽까지 야근해야 할 거예요. 나는 이것이 강하늘이 나를 위해 만든 기회임을 즉시 깨달았고 단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회사로 돌아오자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나는 이지훈 상무님으로부터 직접 하달된 야근 통보를 받았다. 나는 이 상무님 앞에서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에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전화기 너머 한서연의 목소리에는 불평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지금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 날뛰고 있을지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지훈 상무님이 차를 몰고 서둘러 회사를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사님 비서에게 불려가 최상층에 위치한 사무실로 향했다. 강하늘은 넓은 사무실 책상 뒤에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는데 자세는 나른했지만 형언할 수 없는 매력을 풍겼다. 내가 들어서자
그녀는 비서에게 문을 닫으라고 지시한 뒤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들은 당신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우리 집으로 갈까요? 나는 마음속에 억눌린 분노를 안고 그녀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다. 휴대전화에 클라우드 감시를 켰다. 강하늘 씨, 지금 우리가 현장을 덮치러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하늘은 가느다란 검지 손가락을 내 앞에서 살짝 흔들었다. 현장을 덮치고 이혼하는 것, 그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난 이지훈이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거예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녀는 옅게 웃으며 잔속의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솔직히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을 기분도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녀의 눈을 보며 나는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와 이지우는 청약 결혼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우리는 천생연분처럼 보였죠. 하지만 우리는 결혼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요. 겉으로는 내가 아직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이지훈이 불임이에요. 그 가련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나는 그의 검사 결과를 숨겨줬죠. 나는 마음이 동요했다. 이전에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을 때 어렴풋이 이 이야기가 언급되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이지훈 상무님이 바람을 피운 건가요? 강하늘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비웃음이 스쳤다. 맞아요. 그는 꿈에도 자신만의 아이를 원했지만 불행히도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죠. 그는 고집스럽게도 내 문제라고 생각해서 나 몰래 당신 아내를 유혹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내가 모르는 많은 내막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한서연과 이지훈 사이의 일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다. 과연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해두고 있었다. 한서연과 이지훈의 악연은 1년 전 회사 워크숍에서 시작되었다. 그때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따내서 파격적으로 가족 동반 해안가 휴가를 허락했다. 한서연은 예뻤고 데리고 나가면 체면이 섰기 때문에 내가 온갖 말로 설득해서 같이 갔어요. 기억해요. 그날 저녁 만찬에서 내가 상무님 대신 술 많이 마셨고 결국 만취했어요. 마침 지나가던 이지훈 상무님이 친절하게 우리 부부를 호텔로 데려다줬죠. 나는 너무 취해서 차에 타자마자 잠들었어요. 하지만 설마 그게 그 둘이 몰래 접촉할 기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서연은 본래 허영심이 좀 있었고 이지훈은 외모는 평범했지만 말을 무척 능글맞게 잘했어요. 무엇보다 그는 돈이 많았죠. 둘은 차 안에서 대화가 점점 통했고 결국 한서연은 이지훈 상무님에게 나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다 달라고 먼저 제안했어요. 내가 더 생각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날 밤 둘이 이미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나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분노하며 강하늘에게 따져 물었다.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았어요? 강하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나에게 영상 하나를 틀어주었다. 영상의 출처는 놀랍게도 이지훈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였다. 화면 속 이지훈은 나를 방으로 데려다 준 후 바로 떠나지 않고 자신의 차 안에서 내 아내 한서연과 격렬하게 뒤엉켜 있었다. 내 심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인 듯 숨 쉬기 힘들 정도로 아팠다.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속여왔다니 언제 알았어요? 나는 다시 강하늘에게 물었다. 분노 때문에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번에는 그녀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반 개월 전 이지훈 차가 정비 받으러 갔을 때 서비스 센터 직원이 이 영상을 나에게 보내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더 이상 이런 충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강하늘 앞에 놓인 와인잔을 낚아채 남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맵고 알싸한 액체가 내 목구멍을 태웠고 내 신경을 마비시켰다. 나는 내가 술에 약하다는 것도 잊었고 강하늘의 와인이 분명 도수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현기증을 느끼며 머리가 지끈거렸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강하늘의 정교한 얼굴이 내 눈앞에서 계속 확대되는 것을 보았다. 이어서 부드럽고 차가운 입술이 내 입술에 살며시 닿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강하늘이 내 귓가에 그는 아이를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았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내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음날 정오였다. 나와 강하늘은 사무실이 아닌 고급 특급 호텔방에 있었다. 강하늘은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헐렁하게 묶인 허리띠는 그녀의 아름답고 완벽한 몸매를 적절하게 드러냈다. 나는 지끈거리는 미간을 짚으며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났다. 하지만 이불이 미끄러져 내리면서 드러난 그녀의 매끄러운 어깨를 보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강하늘 씨, 어젯밤에 우리. 강하늘은 몸을 돌려 나에게 달콤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새벽빛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장미처럼 요염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왜요, 김민주 씨? 어젯밤 다 자고 나니 이제 와서 발뺌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요? 내 뺨은 순식간에 화끈거렸고 잠시 그녀의 말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와서 부끄러워요? 어젯밤에 당신은 이러지 않았는데. 그 단편적이고 광란 같았던 순간들을 떠올리자 내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미안해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에게는 아내가 있고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걱정 마요. 그녀는 내 곤란함을 눈치챈 듯했다. 당신이 나에게 책임지길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야 해요. 나는 긴장하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그녀는 그저 옅게 웃으며 부드러운 입술을 내 귓가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요구를 들은 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왜 하필 나예요? 나는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고 바로 휴대전화를 열어 어젯밤의 영상을 내 앞에 내밀었다. 자, 내 요구를 들어주면 이 영상은 돌려줄게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다가 나는 의욕을 잃었고 어젯밤의 황당한 일 때문에 기분이 더욱 가라앉았다. 그녀는 내 감정을 눈치챈 듯 손을 뻗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기 말했다. 여자인 나도 신경 쓰지 않는데 남자로서 너무 감정적이지 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그녀가 다음에 내뱉은 말은 또다시 내 머릿속에서 터지는 거대한 폭탄 같았다. 그녀는 한서연이 임신했다고 말했다. 뭐라고요? 서연이가 임신했다고요? 내 아이를? 이 소식은 내가 원래 확고했던 이혼 결심을 이 순간 흔들리게 만들었다. 한서연이 나를 배신했지만 나 역시 그녀를 배신한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내 아이를 가졌다면 어쩌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더 생각하기도 전에 강하늘의 다음 말이 내게 찬물을 끼얹었다. 쓸데없는 생각 마요.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순간 가라앉았다. 이내 나는 분노하며 그녀를 노려봤다. 나를 놀리는 거예요. 당신 남편은 불임인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면 설마 당신 남편 아이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당신 남편 아이라면 당신은 왜 굳이 나를 찾아와 씨를 빌리려 했어요? 강하늘은 여전히 그 구름 같고 바람 같은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이 세상 어떤 일도 그녀의 좋은 기분을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순간 나는 그녀의 변치 않는 웃는 얼굴에 약간의 짜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를 볼 필요 없어요. 이미 말했잖아요.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확인해봐요. 당신 아내가 임신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됐는데 한 달 전 당신은 마침 출장 중이었고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말하며 강하늘은 가방에서 진단서 한 통을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거기에는 한서연의 이름과 임신 확인 날짜가 분명히 적혀 있었다.
내 심장은 순식간에 철렁했다. 시간이 맞지 않았다. 아이는 정말 내 아이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강하늘은 내가 그렇게 물을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했다. 누구의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지훈이 자기 아이인 줄 안다는 거죠.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약간 지친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래서요? 그래서 당신의 착한 아내는 지금 당신과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 당신을 빈손으로 쫓아내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작정이에요.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녀가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해요?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한서연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모든 것을 맞춰줬는데 그녀는 나에게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결국 나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하다니.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죄책감을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쓸려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고개를 들고 강하늘을 차갑게 노려봤다. 이미 모든 것을 이렇게 철저히 조사해 두셨으니 분명 계획도 있으시겠죠. 말해봐요.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강하늘은 거의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저 아이 하나였다고 말했다. 나는 약간 무너져 내렸다. 단지 모든 사람에게 불임인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 이지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나를 찾아왔어요? 강하늘은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하며 병원 같은 곳은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나중에 친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물론 그녀는 이 아이가 당당하게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게 할 생각도 없었지만 말이다. 나는 이 부자들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좋아요. 당신 요구를 들어줄게요.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한서연, 뱃속의 아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인지 말해줘야 해요. 강하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또다시 사진 한 장과 두툼한 자료를 내게 건넸다. 사진 속의 익숙한 얼굴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다. 사진 속 남자는 나도 아는 사람이었다. 한서연의 전 남자친구 박영수. 매일 빈둥거리며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놀기만 하는 양아치였다. 강하늘은 그 사진을 보더니 진심으로 평가하듯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는 확실히 당신보다 그리고 이지훈보다 잘생겼네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정확히 내 심장을 꿰뚫었다. 맞다. 나는 이지훈만큼 돈도 없고 박영수만큼 잘생기지도 못했으니 이렇게 바람이나 맞고 살 팔자인가. 나는 강하늘에게 왜 아이가 이지훈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에게 직접 말해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강하늘은 이지훈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며칠 뒤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며칠 후 한서연은 과연 나와 강하늘이 호텔 앞에서 만나는 사진을 들고 분노의 차 회사로 쳐들어왔다. 김민준, 이게 당신이 나한테 야근하고 출장 간다고 말한 거야? 감히나 몰래 이 여우 같은 계집이랑 놀아난 거야? 난 집에서 당신을 위해 힘들게 뒷바라지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감히 회사 여자 상사랑 놀아나다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는 격앙된 한서연을 붙잡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당신 상사에게 따질 거야. 당신 회사에서 이런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보겠어. 이 일은 곧 이지훈 상무님과 강하늘에게까지 알려졌다. 나는 강하늘이 나서서 해명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태연하게 인정했다. 맞아요. 저는 김민준 씨를 높이 평가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는 깨끗해요. 그녀의 말은 모호했고 한서연은 전혀 믿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당장 나에게 이혼하자고 소리쳤고 내가 바람을 피웠으니 위자료 한 푼 없이 빈손으로 나가라고 억지를 부렸다. 심지어 그날로
내 모든 짐을 집 밖으로 내던지고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이어서 한서연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나는 이지훈 상무님으로부터 회사 평판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잠정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한서연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회사 안에서는 나와 강하늘에 대한 헛소문이 점점 더 심하게 돌았다. 강하늘은 나와 동시에 이지훈 상무님도 자신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전례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강하늘은 여전히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한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주시하라고 했다.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굴욕을 참으며 매일 휴대전화 감시를 통해 한서연의 행동을 지켜봤다. 마침내 하늘이 도왔는지 그날 한서연은 박영수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나는 감시 화면을 죽을 힘을 다해 노려봤다. 박영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서연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감시 화면 속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보며 내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다. 겨우 그들의 난잡한 행위가 끝나기를 기다리자 나는 박영수가 한서연을 안고 묻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야, 네 일거양득 계략 정말 대단하다. 네가 이혼하고 이지훈한테서 거액의 돈을 받아내면 우리 둘이 멀리 도망쳐서 잘 살 수 있겠지? 한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에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끊임없이 굴러가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그녀 내면의 음흉한 계산을 엿볼 수 있었다. 과연 박영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서연은 다급하게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자기야, 당분간은 좀 참아줘야 할 것 같아. 이지훈은 자기가 불임이라는 걸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그 이지훈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거든. 나중에 우리 아이가 당당하게 이지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해야지. 그러니 자기야, 난 반드시 이지훈이랑 결혼해야 해. 내 이런 고충 이해해 줄 거지. 박영수는 밖에서 여러 해를 떠돌아다녔으니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속을 사람이 아니었다. 한서연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그녀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아이가 너를 따라가면 나중에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지만 아이 친아빠의 생사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 한서연은 이내 가방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박영수에게 건넸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보고는 하마터면 피를 토할 뻔했다. 그 카드는 다름 아닌 내 월급 카드였다. 이건 내가 그동안 겨우겨우 모아둔 모든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네가 한동안 쓰기엔 충분할 거야. 지금 이지훈이 나를 아직 완전히 믿지 않아서 일을 너무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어. 걱정 마. 내가 그와 순조롭게 결혼하면 500만 원의 입막음 비용을 꼭 줄게. 박영수는 500만 원이라는 말에 즉시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승낙했다. 나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이 모든 영상을 강하늘에게 전송했다. 영상을 본 그녀는 기분이 무척 좋은 듯 나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호텔에서 만나자고 했다. 나는 강하늘에게 아이를 주기로 약속했으니 이번에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밤새도록 이어진 관계 후에 강하늘은 나에게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어차피 나는 지금 갈 곳 없는 신세였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강하늘은 마침내 바라던 대로 임신했다. 고마워요, 민주 씨. 이제 좋은 구경만 하면 돼요. 강하늘의 임신 소식은 이지훈이 먼저 알아차렸다. 그날 아침 강하늘은 아침 식사 중에 일부러 몇 번 헛기침을 하고는 임신 진단 키트를 식탁 가장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놓아두었다. 이지훈은 키트에 양성 두 글자가 뜨는 것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강하늘을 와락 끌어안으며 관위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아, 우리 아이가 생겼어. 우리 이지훈 가문에 대가 이어지는구나. 강하늘은 그의 품에 기댄 채 차가운 비웃음을 머금었지만 일부러 수줍고 흡족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네,
드디어 당신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네요. 그런데 당신과 한사연 쪽은 당장 그 여자랑 정리할 거야. 이지우는 생각할 틈도 없이 약속했다. 남의 씨를 품은 여자를 내가 어떻게 진정으로 원하겠어? 그때는 그저 말 잘 듣고 좀 예쁘장해서 잠깐 가지고 놀았을 뿐이야. 이 모든 대화는 강하늘이 미리 거실에 설치해둔 녹음기에 한마디도 빠짐없이 녹음되었다. 동시에 한서연도 집에서 이지훈을 맹렬히 압박했다. 그녀는 막 배가 부르기 시작한 배를 내밀고 곧장 이지훈의 사무실로 쳐들어가 당장 강하늘과 이혼하고 자신을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상무님, 제가 품은 아이는 상무님 아이잖아요. 이지훈 가문의 유일한 핏줄이라고요. 한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교만하고 의기양연한 어조로 말했다. 만약 저를 안 데려가면 우리 둘 관계를 다 폭로했다. 상무님이 배신하고 자기 친자식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거라고요. 이지우는 원래 강하늘의 임신 소식에 기뻐 날뛰고 있었는데 지금 한서연의 협박에 심란해져 차갑게 비웃었다. 내 아이? 한서연, 날 바보로 알아? 그는 친자 확인 보고서 한 통을 한서연 앞에 던졌다. 그것은 강하늘이 익명으로 그에게 보낸 것이었는데 진단 결과는 한서연 뱃속 태아가 그와 혈연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보고서를 집어들고 몇 번이고 뒤적이더니 입으로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이럴 리 없어. 이지훈, 당신 혹시 착각한 거 아니야? 이건 분명 강하늘 그 요망한 계집이 꾸민 짓이야. 착각했는지 아닌지는 네가 더 잘 알겠지. 이지훈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가 이미 다 알아봤어. 네가 임신한 시기가 김민준이 출장 중일 때였고 너는 그 기간 동안 박영수라는 남자와 빈번하게 왕래했더군. 한서연, 너는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감히 내가 남의 아이를 키우게 하려 했어. 한서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이지훈의 팔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그는 그녀를 뿌리쳤다. 꺼져. 다시는 너 보고 싶지 않아. 절망 속에서 한서연은 문득 자신의 예비용을 떠올렸다. 아직 나라는 예비용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즉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민준 씨,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배신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뱃속 아이는 사실 당신 아이야. 이지훈 그 사람이 날 오해했어. 어서 돌아와서 해명해줘.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나는 휴대전화를 들고 그녀의 허술한 거짓말을 들으며 한없이 비웃음만 나왔다. 강하늘은 내 옆에 앉아인 모양으로 나에게 말했다. 그녀에게 호텔로 오라고 해요. 30분 후 한서연은 우리 방으로 달려들어왔다. 나와 강하늘이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처음에는 멈칫하더니 이내 분노에 휩싸였다. 김민준. 당신 결국 이 여우 같은 계집이랑 붙어먹었구나? 우리 지난 세월의 정을 잊었어? 내 뱃속의 아이는 잊었냐고? 정이라니? 나는 비웃으며 휴대전화의 감시 영상을 켰다. 당신이 이 박영수랑 우리 집에서 난잡하게 뒹굴고 내 돈을 계산하고 심지어 나에게 남의 아이를 키우게 하려 한 것. 이게 당신이 말하는 정이야. 영상 속의 화면과 대화가 또렷하게 재생되었다. 한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다시 자주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내 휴대전화를 뺏으려 했지만 강하늘이 막아섰다. 한서연 씨, 당신은 김민준 씨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지훈 집안의 재산을 노렸고 심지어 박영수까지 속였어요. 강하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위압감이 있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박영수가 건달 몇 명을 데리고 들이닥쳤다. 그는 한서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이 계집, 감히 날 속여? 결혼하기로 해놓고 이지훈이랑 결혼하려 하고 겨우 낡은 월급 카드 한 장으로 날 떼어내려 해? 알고 보니 강하늘이 이미 한서연의 계획을 박영수에게 알려주었고 심지어 친절하게 주소까지 알려줬던 것이다.
한서연은 박영수에게 맞으며 비명을 질렀고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와 강하늘은 한쪽에 서서 이 소동을 차갑게 지켜봤다. 마침내 강하늘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박영수와 그의 일행은 이미 호텔 경비원들에게 제압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에는 상처와 눈물 자국이 가득했다. 박영수는 폭행죄로 구금되었고 한서연도 사기 혐의, 즉 내 돈과 이지훈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 뱃속의 아이는 결국 지켜내지 못했다. 이것이 어쩌면 그녀의 황당한 계산에 대한 가장 가혹한 벌일지도 모른다. 한서연과 박영수를 해결했으니 이제 이지훈 차례였다. 강하늘은 이지훈이 한서연의 임신을 자신의 아이로 착각했다는 것을 인정한 녹음 파일, 그리고 그가 수년간 직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내부자 거래를 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몰래 수집해온 것들이었다. 그녀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에서 강하늘은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지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변명하려 했지만, 이지훈 이사님, 당신은 결혼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이익까지 침해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총경리직을 맡을 자격이 없어요. 강하늘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저는 이지훈 이사님의 모든 직무를 해임하고 그 명의의 모든 회사 지분을 동결하며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미 이지훈의 행태에 불만이 많았고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오자 모두 동의를 표했다. 이지훈은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회사 밖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이 수년간 경영해온 사업 제국을 바라봤고 한때 그에게 깍듯하게 대하던 부하 직원들이 이제는 모두 그를 피하는 것을 보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강하늘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피했다. 이지훈,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강하늘의 눈빛에는 한치의 연민도 없었다. 당신은 예전의 이른바 체면 때문에 내가 부린 비밀을 숨기게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헛소문과 비난을 견뎌야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남의 아내를 유혹했어요. 얼마 후 이지훈은 공금 횡령, 내부자 거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명의 재산은 동결되어 회사 손실보상에 사용되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 엘리트는 결국 몰락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내 돈을 되찾았다. 한서연은 사기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명성은 이미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을 받았고 결국 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풍파가 지난 후 나와 강하늘의 관계는 미묘해졌다. 그녀는 순조롭게 아들을 출산했고 아이의 눈매는 나를 조금 닮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내 성을 주지 않았고 이지훈의 성도 주지 않았다. 대신 아이에게 안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이가 평안하게 자라 이 모든 분쟁에서 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나는 아이를 몇 번 보러 갔다. 그 작은 생명을 보면서 마음속은 만감이 교차했다. 강하늘은 나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전의 약속도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1년 후 나는 다른 도시로 옮겨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이른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지 않았고 결혼에 대한 지나친 환상도 품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부모님 곁을 지키며 살았다. 가끔 아니라는 작은 남자아이를 떠올리곤 했다.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강하늘의 소식을 보았다. 그녀는 이지훈이 남긴 회사를 공식적으로 물려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업계에서 유명한 여성 기업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 아니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는데 모자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행복하고 평온해 보였다. 나는 우리가 결국 평행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의 배신 때문에 교차했지만 이제 각자의 궤도로 돌아간 것이다. 그 황당한 복수는 배신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렸고 나에게는 사람 마음의 간악함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가끔은 한서연과 이지훈 그리고 그 지우고 싶은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더 이상 분노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저 인생길 위에서 벌어진 추악한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우리 모두는 이 풍파 속에서 어떤 것을 잃었고 또 어떤 성장을 얻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거의 상처들은 결국 지나간 구름처럼 사라져 내게 남은 삶에서는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며 눈앞의 평온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일깨워준다.